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 가격 조건과 선적 조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가격 조건은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서 무역계약 체결 시에 있어서 셀러와 바이어는 그 가격의 산정 근거 및 가격 구성 요소 등을 고려하여 가격 조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격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물품을 어느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 즉 수출지에서 인도할 것이냐 아니면 수입지에서 인도할 것이냐의 여부 등, 다음으로 매도인이 어느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 즉 수출항까지인지 아니면 수입항까지의 비용인지를 소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가격의 산정 근거로서 가격 조건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FOB나 CIF 등의 정형 거래 조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형 거래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그 가격의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계약 물품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시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해 둬야 될 것은, 아직 학습을 안 했습니다만은 인코텀스 2020에 있어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 및 계약 당사자의 비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소유권 이전 시점이라 했는데 인코텀스 상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계약 일반론으로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이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이 끝난 후에 인코텀스 2020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코텀스 2010이 나와 있는데 인코텀스 2020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개정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스 2020은 인코텀스 2010에서 아주 미미하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인코텀스 2010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코텀스 2020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 가격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코텀스로 알고 있는 정형 거래 조건, 물론 그 외에 RAFTD라는 소위 미국 개정 미국 외국 무역 정의도 있고, CIF 계약과 관련된 와르스 옥스퍼드, 일반적으로 바르샤바라고 하죠. 그와 같은 규칙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코텀스 2020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건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하나의 별도의 장으로서 인코텀스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역계약의 네 번째 조건으로서 Terms of Shipment,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즉 거래 대상 물품의 선적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서 계약 물품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점에 또는 어떤 시점까지 선적 또는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계약 물품을 분할하여 선적할 것인지 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인지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적 방법, 분할 선적과 환적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 계약 물품을 약정된 시기에 선적하였는지 또는 그와 같이 선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선적 지연 및 선적 일의 증명 방법 등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에 합의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선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와 선적, 즉 물품의 인도는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합니다만, 이 딜리버리와 쉬먼트, 선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선적 시기는 인도 시기, 선적 방법은 인도 방법, 선적 지연 및 선적일의 증명은 인도 지연 및 인도일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선적 조건에 대한 약정 사항으로서 선적 시기, 분할 선적, 환적의 허용 여부 등과 관련된 선적 방법, 그리고 선적 지연 및 선적 불이행, 선적일의 증명 등에 대한 약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 인도와 선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물품 인도와 선적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물품은 해상으로 운송되어 있기 때문에 선적이란 개념은 원래 해상 운송에 있어서 계약 물품을 특정 선박에 인도 또는 적재한다는 의미만 있었지만, 현재는 육상, 해상, 복합 운송 및 그 이외에 우편 특송업자에 의한 운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선적이란 표현은 모든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적지 인도 규칙에서는 물품의 인도는 본선 적재, 다시 말하면 실제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항공 또는 육상 운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운송을 위한 수치 또는 우편 테이킹 인 차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선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박에 적재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 방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개념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인도와 선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인도 장소와 선적 장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도 장소는 계약 물품을 어떤 장소에서 인도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인코텀스 2020 규칙 중의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인도 장소를 약정하게 됩니다. 즉 인도 장소는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나타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역거래에서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선적지 인도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영업소, 공항, 항구, 화물터미널, 철도역 등과 같이 선적지의 특정 장소가 인도 장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도 장소를 선적지 혹은 선적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양육지 인도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영업소, 공항, 항구, 화물터미널, 철도역 등과 같은 양육지의 특정 장소가 인도 장소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인도 장소를 선적 장소로 할 수 없고 일대 여기에서는 양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규칙에는 선적과 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만은, 양육지 인도에 있어서 선적과 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인도 방법과 선적 방법 간의 관계입니다. 인도 방법은 현실적 인도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 방법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소유권 이전과 사실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인코텀스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즉 무역계약상에서 유추해 봤을 때 물품이 인도될 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고, 그 다음 서류가 인도될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인도와 선적 방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 인도, 상징적 인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 인도는 물품이 인도될 때,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상징적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관계없이 서류가 인도될 때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역계약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코텀스 상에 여기에 나오는 EFD 조건, EFD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은 경우는 현실적 인도라고 보면 되고, 이 서류 인도 혹은 상징적 인도로 되어 있는 요 C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인코텀스 2020 규칙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인도 방법을 약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시기와 관련하여 이 인도 시기는 인도 장소와 마찬가지로 계약 물품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도 시기는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나타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역거래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도 시기는 매매 계약상 물품의 인도가 행해지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CIF 등과 같은 선적지 인도 규칙에서는 선적 시기를 의미하고, DAP 등과 같은 양육지 인도 규칙에서는 본선의 목적항 도착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장소와 마찬가지로 인도 시기에서도 선적지 인도 규칙은 선적과 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양육지 인도 규칙에서는 선적과 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적 시기의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특정 선적 조건 및 적시 선적 조건, 그리고 선적일 및 기간에 관한 표현을 들 수 있는데, 먼저 특정 선적 조건이라 함은 선적 시기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일자로 약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월 선적 조건, 단월 선적 조건은 선적 시기를 특정 월, 단월이라 하면 달 하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통상적으로 May shipment 혹은 shipment during May 등과 같이 하여 단월로 선적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연월 선적 조건은 특정 시기를 2개월로, 그래서 특정 월에서 다른 특정 월까지 통상적으로 연속해서 약정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May, July shipment를 할 때는 5, 6, 7월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혹은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이라고 했을 경우는 5월부터 6월까지 행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정 기간 선적 조건이라 해서 선적 시기를 특정 월의 전반 혹은 후반, 예를 들자면 전반은 1일부터 15일, 후반은
16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상순, 중순, 하순으로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 or about 혹은 on or before라는 개념도 있는데 on or about는 통상적으로 며칠경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th, 2015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 선작은 2015년 5월 10일경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곧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일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Shipment must be made on May 10th라 해서 선적은 2015년 5월 10일에 행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특정 일자에 선적해야 되는 조건은 가능한 한 계약 체결 시에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날짜에 선적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의 위반이 되어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건으로서 최종일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선적은 예를 들면 언제까지 혹은 언제보다 늦지 않게 행해져야 한다 해서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선적 조건이 있는데 선적 시기를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보듯이 shipment within 2 months after receipt of LC, 예를 들면 이때 after receipt of LC라는 신용장 수치로부터 2달 이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신용장 수치 일자를 소위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수취하고 난 이후 소위 2개월 이내라는 요 기준으로서 설정하는 방법을 조건부 선적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시 선적 조건이 있는데 이 적시 선적 조건이라는 선적 시기를 적시 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선적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quick shipment, at once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shipment 이와 같은 소위 이 단어는 당사주 간의 해석이 달라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무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국제무역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적시선적 조건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특정 기간 선적 조건 중에서 나왔던 first help 혹은 second help 등의 문제, 즉 여기에서는 그 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혹은 28일이 되었던 29일이 되었던 앞 전반부 15일까지는 first half고 16일부터는 second half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기간. 그 다음 상순이라 하면 1일부터 10일, middle of May라고 했을 경우에는 11일부터 20일, 그 다음 하순의 경우에 있어서는 21일부터 30일 혹은 31일,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29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on or about. 자, 가령 on or about May 10th라고 했을 경우에 5월 10일경이라 하면 앞 5일, 10일을 뒤로 한 뒤의 5일 해서 5일 전과 5일 후를 합한 11일간의 기간을
on or about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다음으로 선적 기간의 결정과 관련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날짜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to, till, until 일반적으로 까지로 어디까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혹은 from 어디부터 혹은 between 어디 사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언급된 일자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from the 5th to the 5th day 혹은 between the 5th and the 5th day 했기는 그 언급된 5일과 15일이 다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before or after 했을 경우에 before the 14th day 하면 14일 이전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 날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역시 5일 이후로 했을 경우에는 after the 5th day 했을 경우는 5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날짜가 포함되지 않느냐 혹은 그 당해 날짜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단어를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적 방법과 관련하여 전량선적과 분할선적이 있습니다. 전량선적이라 하면 특정 기간 동안에 계약 물품을 나누지 않고 1회에 계약에 정해진 수량 전부를 선적하는 것을 전량선적, 싱글 쉬먼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분할선적이라 하면 특정 기간 동안에 계약 물품을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partial shipmen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 물품이 2회 이상 나누어서 행해지는 주된 이유로서는 계약 물품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서 매도인이 한꺼번에 제조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나 혹은 매수인의 입장에서 직업 능력이나 판매 능력 또는 시장 상황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해서 매수인의 계약 물품을 한꺼번에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나 또는 선박의 운항, 배선 일정 등의 운송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물품을 한꺼번에 전량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 분할 선적이 행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상에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할 선적이 금지되는 경우는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 혹은 partial shipment to be prohibited 등으로서 구분이 되고 있고,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partial shipment are allowed 혹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분할 선적이 허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분할 선적과 확연히 다르지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선적 용어가 할부 선적이라고 있습니다. install shipment인데 계약 물품에 대하여 분할 횟수나 수량 각 분할해서 선적해야 될 그 분할분의 선적 시기가 정해져서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선적하는 것을 할부 선적이라고 합니다. 즉 지정 기간 내에 일정한 할부분은 반드시 이행하고 엄을 발행해야 하고, 신용장에서 할부 선적을 명시한 경우 어느 특정월의 할부 선적분을 선적하지 못하면 그 할부 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의 할부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화 1000만 달러의 신용장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미화 100만 달러씩 선적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1월부터 4월까지의 할부 선적분에 대해서 선적은 이행하였지만 5월 할부 선적분은 이행하지 못했다면 5월 할부 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에 6월부터 10월까지의 할부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적 방법으로서 환적 여부에 따라서 환적과 직항선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적이라 하면 적재항에서 양육항까지, 즉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 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화하고 또 다른 운송수단으로 다시 적재하는 것을 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적이 이들 두 개의 항구 간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하 및 재적재는 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환적은 선적지에서 선적된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되는 도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으로서 옮겨 싣는다고 해서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장에서 환적 금지를 하고 있더라도 환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 운송이 동일한 운송 서류에 의해서 커버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복합 운송의 경우, 해상 운송의 경우, 항공 운송의 경우, 도로, 철도, 내륙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 환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합 운송이라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 수단에 의해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환적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환적 금지가 되어 있더라도 환적이 허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해상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및 레시선에, 이 레시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력이 없는 일종의 보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 컨테이너를 적게는 수개에서 수십 개 실을 수 있는 그런 선박, 그 선박을 자체를 대형 선박에 싣는 선박을 레시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선 또는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항공운송은 통상적으로 그 특성상 환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운송의 경우에서는 직항 노선이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 공항에서 또 인근 조그마한 공항으로 일반적으로 환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반영하여서 항공운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 역시 환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사 환적 금지가 있더라도 환적이 허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예외와 관련되어서 환적을 해도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항선적이 있는데 이 직항선적은 관습적인 항로로 운항되어서 운송 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곧바로 운송되는 직항선에 의한 물품을 선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항선적이라 함은 환적 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선박이 목적항 이외의 지역에 기항하거나 환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악천후를 만나서 갑자기 긴급히 선박이 피해야 되는 경우, 인근항으로 소위 피난항으로 기항하는 경우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선적일이 있고 그 선적일자에 선적 지연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매매 대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적 지연은 매도인이 약정된 선적 기한 내에 계약 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선적 지연의 경우에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동맹파업 등의 불가항력적인 선적 지연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소위 사유가 되므로 영미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으로 간주하여 매도인은 면책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상에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적일이 그러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운송 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그 운송 서류의 날짜로서 선적일의 증명은 매도인이 자신의 선적 의무를 약정된 선적 시기에 이행하였는지 또는 선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적일의 증명 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매매 계약서 상에 반드시 분명하게 합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적일의 증명 방법으로서는 복합운송 서류는 서류 발행일, 특송화물 수령증은 접수일, 그 외 우편 수령증은 스탬프 일자, 해상운송 지료는 해상선화증권이나 화물운송장, 용선계약 선화증권의 발급일자 등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그 선적일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나타나 있는 이 선적,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송화물 혹은 우편수령증, 선적일자 또는 도로철도 내륙서류 등등에 있어서의 서류 발행일, 이런 날짜가 바로 선적일의 증명 날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선적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선적 앞의 모든 조건을 수행하고도 그 최종 선적일, 정해진 선적일자까지 선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적기일에 있어서 선적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으로서 무역계약 조건 중 가격 조건은 추후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가격 조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선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금 지급 조건 및 보험 조건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